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터 당대표 경선에 나선 새 후보를 차례로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제 김부겸 후보를 만나봤고요. 자, 오늘은 박주민 후보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원래는 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인사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네. 어제 갑자기 그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조금 전에 뉴스 세계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전화 연결을 이제 바꿨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최고위 회의에 안 들어가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어제는 저희 의원실 사무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연락을 받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 전당대회 일정이 뭐 변경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 전체 그리고 핵심 당직자 전체가 사실상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약간 걱정이 되고요. 아마 음. 오늘 정도에 뭔가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 변경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요. 예. 뭐 그 현재 지도부 전체가 사실상 격리에 들어간 상태라서 음. 없이 과연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그러게요. 그것도 좀 예, 뭐 그렇네요. 예. 지방의 이제 시도당 개편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게요. 근데 또 이제 만약 늦추자니 또 이제 정기국회가 다가오고 있고 일정이 참 여러 가지로 좀 네. 곤란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결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제 짧은 기억으로는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경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짧은 기억이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그러니까 할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그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어요. 이때 어떤 말씀을 네. 하셨냐면 많은 동료 의원들이 말렸고 잠재력과 네. 정치적 자산은 모두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거의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예, 객관적 상황도 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렵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움직여 보니까 이제 쉽지는 않네요.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러면? 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출마 선언을 했던 그 두 음, 분의 경우에는 뭐 예상됐던 것처럼 굉장히 세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분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이제 틈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음, 상대적으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늦게 출발한 데다가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까요? 음, 뭐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뭐 항상 좀 어려움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 이제 통상적으로 정석화된 인식을 따라간 다음에 이제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소장 후보고 그러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일으킨 맞습니다. 바람을 전국으로 이제 쭉 이제 그 확산하는 어떤 이런 전략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수해니 코로나니 그러니까 코로나니 이런 것 때문에 뭐 일정이 조정이 되고 연기가 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그럴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쉽지 않습니까? 네, 뭐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원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도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지방에서 쭉 거치면서 올라오면서 음. 자발적인 지지자분들의 어떤 새로운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많이 기대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온라인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반응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실물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어떤 시도당 개편대회나 이런 게 이제 2년 전과 같이 네. 언택트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으면 음. 많은 분들이 뭐 찾아와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하는 모습이 네. 눈으로 보이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음. 뭐 온라인상의 반응과는 달리 이제 실물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 피부로 다가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바람이 뭐 세게 불고 뭐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아무튼 그 예.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순전히 그 여건 때문에 지금 바람이 안 불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네. 라는 단서를 좀 붙였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그 공약이라고 할까요? 어떤 의원님의 핵심 컨텐츠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또 이제 법사위원이시고 9월 내에 네.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에 앞서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달 안으로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이제 그 기한을 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네. 미래통합당이 응할 그 지금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네. 결국은 공수처법을 바꾸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건가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미래통합당하고 이제 진지하게 협상은 해볼 필요 있지만 네. 협상을 길게 가져갈기는 어렵다라는 음, 말씀인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 뭐 한 달 정도 협상해 보면은 뭐 다 이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라든지 태도라든지. 예. 그러면 이제 9월 말 정도에는 이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음, 판단이 된 상태에서는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네. 9월 말에 법을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러면 법을 음. 개정하자라는 취지죠.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네.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좀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좀 빨리 내려준다면 이 불필요한 논란은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가 불필요해지면서 빨리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럴 여지가 별로 없습니까? 뭐 그래서 뭐 법사위가 열리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헌재에게 이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이제 요청은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제가 이제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헌법재판을 상당히 많이 한 변호사인데요. 아, 예. 변호사 출신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위헌 판결도 많이 받았었고요. 음, 그런데 음. 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쟁점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기관이다. 네. 그래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거 하나하고 예. 수사 대상이 이제 특정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평등권 위배다. 이 두 가지 쟁점이에요. 음. 원래는 하나의 더 쟁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입법 과정에서 위법함이 있었다. 예. 라는 건데 입법 과정에서 위법함이라는 건 이제 불법 사보임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그거는 음. 이미 헌재가 문제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쟁점에서 빠진 거고요. 이게 네. 나머지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예. 두 가지 쟁점 제가 다 봤을 때는 위헌이 될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은 이미 비슷한 체계인 특검 같은 경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특검은 수차례 지금까지 실시했지만 한 번도 위헌이다라는 판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 대상이 특정인이나 특정 어떤 부류에 국한된다. 이것도 특검의 경우에는 공수처보다 훨씬 더 좁은 대상을 수사 범위로 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수차례 이제 위헌이 나오지 않은 이상 공수처가 위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공수처법을 바꾼다면 어떤 내용을 바꾼다라는 계획인가요? 예, 우선은 지금 그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네. 지금 공수처 출범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예.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예. 예. 때문에 그래서 야당의 뭐 역할을 뭐 본질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그 하염없이 이제 지연될 경우에는 다른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코스라 예. 하면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국회 규칙에는 그런 내용을 좀 담은 거죠. 지연이 되면 이제 의장이 다른 교섭단체 보고 좀 한번 추천을 해봐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법에다가 담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근데 지금 네. 공수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구의 성격이나 위상을 염두에 둔다면 네. 어떤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참여, 그다음에 야당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은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예. 그다음에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추천 기능이라든지 야당의 어떤 보이콧 기능을 본질적으로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출범 자체를 아예 이제 못하게 되는 것처럼 상황이 돌아가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뭐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다른 길로 좀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놓는 근데 지금 거. 그걸 말씀드리는 다른 교섭단체도 없잖아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입니다. 꼭 음.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그 야당에 의해서 전적으로 출범 과정이 이제 좌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다른 사안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민주당 새 지도부가 일정대로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이 된다면 네. 아마도 가장 먼저 어떤 결정을 하고 방향타를 잡아야 되는 게 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일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네. 어떤 견해세요? 뭐 제가 이미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지만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왕이면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3차, 4차를 또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는데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줬다가 코로나 사태가 만에 하나라도 악화가 되면 이때는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TV 토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질문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부분으로 예.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는 것이냐. 예.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고려할 때 그러면 일정한 어떤 퍼센테이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또 이낙연 후보님 또 그렇게 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도 약간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뭐 기재부가 유지하려고 했던 뭐 40% 선이나 또는 50% 선이나 이런 게 어떤 학문적으로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확정된 선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각국마다 이제 그 다양하게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OECD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라는 거예요. 재정 정책을 쓰라는 거고 예. 심지어는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전통적 방법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내 연구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예.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가지고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유로존에 있는 재정위기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재정 지출을 적절히 해서 오히려 GDP 규모를 키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만약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원금을 준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1인당 3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던데 의원님은 어떤 그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구체적인 액수까지 뭐 생각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급할 필요성이 크다는 거하고 예. 대상은 전 국민이 돼야 된다. 예. 전 국민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은 8월 21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보니까 10분위 그러니까 가장 소득을 많이 얻는 최상위층의 경우에도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계층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그다음에 경기 위축에 따른 어떤 피해는 보고 있는데 혜택은 안 준다. 이러면 사실상 그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설득 과정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 국민에게 주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현안이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대책은 여쭙지 않겠고 다만 상황 인식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올랐네, 이전 정부에서 많이 올랐네, 좀 논쟁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방송에서 그 현 정부 들어서 오른 건 그 사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들어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거는 맞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어떤 이제 학자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주글러 파동, 그러니까 10년 주기의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또 우리 정부가 그런 어떤 파동에서 상승 곡선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있죠. 네, 오른 부분은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선에 나선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